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패널로 함께하게 된 인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패널로 함께하게 된 두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146화의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셔서 일단 두 분의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어떤 작품을 접할 때는 항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담 자체가 굉장히 그런 주제에 초점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떤 느낀 점이나 이런 거를 같이 쉐어링 할 수 있어서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또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 그냥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별 의미 없이 넘어가기 쉬운데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짚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디태치먼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나요? 아무래도 주인공인 헨리 바스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숙하다는 거의 기준점은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숨기느냐. 요새 이런 말이 있던데 헨리 바스는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서브 여주인공인 엘리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 헨리 바스라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 상황에서 만났다면 정말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의지가 되었을 것 같아서 되게 몰입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헨리 바스가 제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저랑 좀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데너리스가 더 저랑 뭔가 그런 되게 깊은 어두운 우울함, 외로움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좀 데너리스가 했던 대사들이나 그 데너리스가 그렸던 그림이랑 표현했던 사진들 같은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서 데너리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146화의 디태치먼트 영화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세요.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평범한 상담소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평범한 상담소. 엄마가 밖에서 놀고 오라며 10,000원을 손에 쥐어준다. 엄마가 친절해서 천만의 말씀. 엄마의 남자친구가 오는 거다. 우리 집은 원룸이어서 엄마의 남자친구가 오면 나는 밖에 나가 놀아야 한다. 엄마는 제정신인가? 지금이 밤 10시인데. 온 서울 시내가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떠드는 이 시간에 엄마는 꼴랑 10,000원을 쥐어주면서 나더러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한다. 난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다. 아니, 안 들어가야 한다. 그게 효도라는 이 그지 같은 경우. 또 정한의 집에 가야 되나? 엄마도 언니도 밤이면 어디 가고 동생이랑 둘이만 있는 정아. 가면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어린 동생 앞에 두고 담배 피우는 거 말고는 할 것도 없는 썰렁한 집. 아빠를 부를까? 나를 재워주고 용돈을 지갑 터져라 주는 아저씨. 날더러 아빠라 부르라고 친절하게 일러주는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기엔 사악하고 어디 신고하기엔 아직 나에게 짭짤한 카드 역같은 아저씨. 자기들밖에 모르는 어른이라는 것들. 도대체 왜 저러고들 사는 거야? 니네가 인간이야? 나는 왜 사는 거지? 마포대교에 섰다.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달려와 붙잡는다. 저쪽에서 혼자 한강변을 걷던 어떤 사람. 새벽 3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맥주 한 캔 들고 걷던 중이었다고. 오갈 데 없는 내 사정을 어찌 알았는지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
고마운 마음에 일부러 그 앞에서 옷을 벗는데도 그냥 자 라며 무심히 등을 돌려 침대 바닥에 잠들어 버린 아저씨. 나는 당장 다음 날부터 그 아저씨의 학원 맨 앞자리에 앉아 교탁을 정리하고 공부란 걸 시작해본다. 썰렁한 이 남자, 아니 선생님, 놓고 싶지 않다. 온기가 있는 이 사람에게 오래 붙어있고 싶다. 이 사람에게는 뒷모습에도 향기가 스며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대 청년 패널. 네, 새로운 조합으로. 네. 네. 인원도 많아요. 네, 오늘 7명? 네. 여태 녹음했던 것 중에 제일 인원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이. 그죠. 네. 게다가 처음들 녹음하시는데. 네.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20대 패널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백곰님? 그럼요. 아, 저도 20대인걸요. 그러셨나요? 네, 네, 그럼요.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20대랍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만나서 녹음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새로 이제 여기 평범한 상담소에 등장하셨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랑 근황, 네,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새로운 인물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 굉장히 익숙하고도 지겨운 목소리로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곰이고요. 저는 요즘에 더워진 날씨에 갑작스럽게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되면서 열심히 요리를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영화를 되게 새벽 늦게 봤는데 아주 새벽 감성에 맞게 우울하고도 다운되는 영화를 또 재밌게 봐서 오늘 녹음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그 다음 지겨운 목소리. 네. 최근 녹음을 들으셨다면 제가 많이 출연했던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과 여자 민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청년 집단 상담 끝나고 이제 조금 약간 번아웃이 된 상태였는데 제가 또 아이돌 덕후로서 또 한 명의 친구를 데뷔시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기획사 사장님 같아요. 네. 한 명을 데뷔시켰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네. 그분 누군가요? 소개 잠깐 해주시죠. 그분 한승우라고 네. 민초의 아이. 네. 민탄소년. 네, 제가 키운 아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앞으로 또 새롭게 응원할 그룹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그 그룹 이름이 아까 뭐라 했던데? X1이요. 아, 네. 네. 수학 시간 같은 느낌이 드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롭게 녹음에 참여하게 된 두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4주 동안 있었던 집단 상담을 끝내고 이렇게 처음으로 팟캐스트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긴장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효비라고 하고요. 저도 처음 이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요즘에 방학해가지고 학생인데 방학을 해서 엄청 잉여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고요. 제 먹을 거는 제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는 항상 하고 있고 오늘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전시회 그 무료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게 많이 와요. 뭐 보셨어요? 뇌 테라피? K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건데 가서 이제 아는 사람이랑 같이 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까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하고 선크림도 약간 귀찮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까맣구나. 여름 청년에 왜냐면 또 까만 사람은 까만 사람이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저도 혹시 엄청 그래서- 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쫓아가네. 왠지. 같은 인종이구나. 네, 뭔가 반가운 느낌이었어요. 네. 역시 왠지. 정말 햇빛을 쳐다만 봐도 까맣게 익는 그 맞아요. 정말 그 다른 정말 빨리 타요. 저는. 네. 얼굴이 정말 빨리 빨개지고 빨리 타고. 그 여름에 건물만 A 빌딩에서 B 빌딩으로만 옮겨 다녀도 타요.
왠지.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겨울에도 타잖아요. 눈빛에 타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또 친구들이 부의 상징이라고 너 스키장 다녀온 줄 알 거라면서. 스키 다녀온 척. 네, 아우 까만 피부가 참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구라고 합니다. 우선 본명이랑 비슷한 닉네임을 지었는데 지금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도 살짝 창피하네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컨셉은 이름에 걸맞게 귀여운 네. 컨셉으로. 좀 전에 힘들다고. 녹음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네, 마이크 체질이신가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같은 느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겠습니다. 네, 기원인구님. 감사합니다.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 듣고 싶었는데. 네. 그럼 제가 자주 붙이겠습니다. 기원인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30대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실은 20대인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산이라고 하고요. 뭐랄까,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좀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좀 아주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소개, 7명 소개, 잘 됐던 것 오래 같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빨리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마이크를 자르는 걸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다 드리려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이 영화 보시면서 대강의 그 느낌이나 기분이 어땠는지를 살짝 얘기하면서 워밍업을 할까요? 네. 일단은 이 영화는 제가 먼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디태치먼트라는 영화를 처음 본 거는 제가 2년 전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좀 뭔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도 좀 되고 좀 진로 고민도 하면서 또 그때 제가 마침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여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힘든 점이 있었을 때 이 영화를 추천을 받았어요. 이게 약간 뭔가 되게 슬프게 울고 싶은데 그런 영화를 찾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거였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펑펑 울면서 봤던 영화였고요. 네. 여기 이제 주인공인 헨리 바스가 이제 계속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내용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독백 이런 대사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오는 각자의 인물들이 되게 나랑 닮은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네. 네. 저라면은 이런 영화를 우울할 때 봤으면 자살 충동이 될 것 같은 그런.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그때 이거에 뭔가 우울함의 끝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울고 싶을 때 딱. 네, 맞아요. 울어야지 뭔가 풀릴 네. 것 같은. 근데 그래서 진짜 저는- 잘못하면 까딱 선 잘못 들어가면은 그쵸, 이제 그쵸. 나도 그쵸, 죽어야 그쵸. 되겠다. 약간 이렇게 빠질 것 네. 같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조금은 희망적으로 내용이 끝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위로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저도 민초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저도 몰랐는데 우울함에 잘 빠지는 성격인가 봐요. 제가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지 뭔가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맞아, 받고 나만 혼자가 아니고 나만 고독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영화여서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민초님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두 분님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분위기만 보고 되게 무서운 영화일까봐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주인공들한테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이면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저도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되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공감되는데요? 뭐랄까, 일단,
등장인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학생? 에리카? 에리카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헨리 바스라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정말 의지하고 싶고 놓지 않고 싶었겠다. 나라도 저렇게 했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시설 끌려갈 때 엄청 네. 감정을 버리지 말라고.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버리는 것도 아닌데 되게 미안했어요. 맞아요. 진짜 제가 끌려가는 심정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는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 영화 내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요. 다 모두가 심적으로 불안정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거리를 두고 반대로 누군가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남들에게 더 집착하고 이런 모든 캐릭터들을 보면서 약간 현대 사람들이 살면서 다 정신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 불안 요소를 감독은 담고 싶지 않았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마지막에 엔딩에서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서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살 희망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집에 돌아가면 그렇죠. 각자의 다 사연이 있어서 맞아요. 너무 삶이 쉼이 없고 고단해 보였어요. 네. 애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가서는 존재감을 음악단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지금을 그 말이 진짜. 제가 요새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아. 조교 일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조금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도 학부모가 그냥 바로 뛰어 올라와서 계단을 그냥 3층짜리인데도 그냥 열심히 뛰어와갖고 다 뒤집어 놓고 가요. 아니 애들 분위기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 자기 자식이 떠든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러면서 그냥 뒤통수 긁적이지만 우선 죄송합니다. 딱 이 말을 이 대사에서 되게 와닿았었어요. 저도 약간 지금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좀 가르치는 애들이 좀 그나마 좀 더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좀 자신의 말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그런 애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 말에는 많이 공감을 못했어요, 제가. 저는 되게 최근에 이제 애들 뭐 기말고사 끝나고 되게 어머님 오셔가지고 우리 애 시험 이번에 잘 봐서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어봤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영화로서 좀 그게 강조가 된 거지 무조건 또 그럴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그 고등학교가 너무 좀 막장이어서 너무 문제아들만 있고 정말 미국은 저렇게 문제아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 위험한 아이들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한국에 있는 뭔가 중고등학생의 비행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비행이라서.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좀 이제 인구도 줄고 자식들이 줄어서 그렇지만 그 옛날에 97년도에 이제 나쁜 영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아세요? 이렇게. 네, 근데 그 영화가 정말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쩌자고 막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흔치 않을 때 이제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어쩌자고 말도 안 돼. 저 감독은 저런 영화 왜 찍었어? 막 그런 그리고 무슨 심한 장면들은 이제 자르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영화가 되게 좀 말이 많았는데 그런 당시에 근데 그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실업계 학교 중에 막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좀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일들이 정말 일어날 법한 그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제 인문계 학교 이런 데서는 보기 어렵지만 아직도 또 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진 않아서 교육의 포인트를 수월성의 추구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뒷골목에 있는 아이들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는 교육 철학의 큰 화두가 되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룬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는 않을까, 비율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곳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 또 네. 저희도 종종 이제 뉴스에서 그런 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네.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네. 그런 생각은 들고. 또 저는 영화 보면서, 아까 이제 녹음 전에 원희쌤은 아이한테 이제 애들한테 이입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입이 돼서 맞아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선생님들이 지쳐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는 영화가 아닌데 저는 이 영화를 새벽 3시인가 그때 봤거든요.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살림하고 막 쌀 씻어놓고 쌀 씻고 설거지하고서 이제 다 끝나고 와서 이제 영화를 틀었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지고 그렇게 돼서 네 몰입이 잘 돼서 정말 재밌는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 재밌게 잘 봤던 영화였습니다. 확실히 막 선생님들의 이런 뒷모습이나 집안 모습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르니까요. 저도 학생 입장일 때는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인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선생님은 왜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니까 괴롭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답답함이라는 게 이로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바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봐야 돼 내가 얘 하나가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막 몇십 명의 애들을 보는데 얘는 왜 남들보다 뒤처지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소개와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바스의 인터뷰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헨리 바스는 한 달 동안 문제아들이 모여져 있는 이제 학교의 대체교사로 일하게 돼요. 그 한 달 동안의 이야기가 이제 크게 3가지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헨리가 사는 집, 두 번째로는 학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할아버지의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에리카와 함께 사는 집이 되기도 하고, 그가 또 다시 에리카와 헤어지고 혼자 남아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많은 문제아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권이 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할아버지의 요양원에서는 헨리의 어렸을 때의 그런 트라우마와 어머니와 이제 할아버지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와 헨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감독 토니 케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근데 이 토니 케이라는 사람은 우선 이혼을 한번 했고 재혼도 했습니다. 딸도 각각 둘씩 가졌고요. 근데 사람 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밝고 생각보다 유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은 아메리칸 히스토리 X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영화 분위기 자체가 다 어둡고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는 작품에서는 낙태 문제를 이런 또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번 디태치먼트라는 작품에서도 현대 미국 사회의 교육적 문제점을 중심적으로 우선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목인 그 디태치먼트 뜻이 분리, 초연, 무관심 이런 3가지 뜻이 있대요. 근데 감독은 이 3가지 뜻을 최대한 다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남들과 이제 격리시키고 분리하려는 그런 헨리의 모습과 또 감정에 스스로 상처받는 것에 초연해지려는 그의 태도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부모로부터의 무관심 또는 가족으로부터의 무관심 등등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되게 현대사회의 문제점, 교육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디태치먼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아까 네네네. 그 디태치먼트가 정말 그 아무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제목이 디태치먼트 영어니까 그런데 네. 이 디태치먼트의 무게가 점점점 갈수록 네. 이렇게 그렇죠. 크게 느껴졌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등장인물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일단 헨리 바스는 영화 속의 이제 핵심 주인공이고요. 이제 학교에 새로운 학교에 임시 교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영화에서 벌어지는데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헨리 바스한테. 항상 학교 올 때도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와, 어떻게 눈썹이 네. 진짜. 배우를 맞아요. 진짜 잘 진짜 캐스팅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메러디스가 계속 그 우울한 모습을 이렇게 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나중에는 때도 눈빛을 아예 그 빛나지 않도록 검게 처리를 해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아. 텅 비어버린 것처럼 네. 묘사를 했더라고요. 표정을 다 없애버린 사진을 만들기도 하고 네, 메러디스가. 얼굴 다 지워버리고. 그 근데 정도로 또 약간 우울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 키도 엄청 섹시함이 있었던 크고. 것 같아요. 네. 다크함. 남녀 모두가 사랑하는 헨리 바스. 저도 되게 보면서 흐뭇했어요. 헨리 바스 보면서.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는 헨리 바스의 말 그대로 할아버지고요. 지금 영화 속에서는 치매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제 헨리가 막 한밤 새벽에도 막 달려가서 이제 챙겨줘야 할 만큼 좀 치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패트리샤 바스는 헨리의 어머니로 나오는데 7살 때 헨리가 7살 때 돌아가셔요. 이제 자살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영화 속에서 비춰지고 그 이유가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디태치먼트잖아요. 근데 그 반대 단어가 어태치먼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리와 애착의 관계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데 7살 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문에 강제적인 분리를 당한 거잖아요. 엄마와의 강제적인 분리.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헨리 바스가 애착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명의 인물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헨리 바스, 패트리시아 바스, 할아버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이제 에리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 너무 예쁘죠.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헨리 바스가 만나는 여러 제자들 중에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제자가 2명이 나오는데 에리카와 메레디스예요. 근데 비교를 뭐 굳이 해보면은 에리카는 학교 밖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고 메레디스는 학교 안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죠. 에리카는 이제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던 소녀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바스가 집에 데려와서 먹을 것이나 쉴 곳을 제공하게 되면서 이제 지내죠. 네, 에리카는 그런 바스의 모습에 뭔가 애정을 느끼는데 바스도 애정을 느끼지만 그게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녀가 집 안에 있을 때 약간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바스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돌보고 보살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메레디스는,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왕따처럼 이제 친구도 없고 이제 무시를 받고 또 가정에서 뭔가 여성스러워지기를 강요받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어서 이제 메레디스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메레디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메레디스가 이제 영화 안에서 유언장 이런 걸 쓰는 네, 익명으로 쓰는 그 맞아요. 자리에서 메레디스가 쓴 거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뭔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내용으로 쓰는 유언장을 본인이 쓰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나는 자녀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얘는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메레디스를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프리스턴 대학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딸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살을 빼고 좀 머리도 길러서 여성스럽게 해야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 아이 자체보다는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너 지금 그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하니? 라고 자꾸 무시하고 좀 그렇게 그렇게 좀 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그 메레디스 아빠가 메레디스한테 막 넌 왜 이런 식이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되게 막
아 너는 이제 머리도 기르고 살도 빼고 하면 이뻐지고 남자친구도 생길 거야 이렇게 되게 자기 딴에는 물론 메르디스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는 정말 훌륭한 부모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투가.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메르디스도 그 유언장에 썼을 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이 맞아요. 아이는 이기적이다.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죽어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쓰지만 메르디스가 나중에 근데 이거 스포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옛날 영화죠. 이제. 네. 메르디스가 나중에 자살을 할 때쯤에 그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때 들리는 소리 중에 이제 부모님이 하는 소리들을 또 이제 들리니까 그런 것들이 메르디스한테는 얼마나 또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뭔가 강요받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유언을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네가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말할 것 같은지 난 알고 있다라고 뭔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너네 모습을 한번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자책감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유언장이었을 테니까. 네. 이중 메시지를 선생님이나 부모가 날렸을 때, 그 날리는 사람보다는 그걸 받는 사람이 그 두 가지 의미를 훨씬 더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건 맞아요, 학생이건. 맞아요. 그래서 되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키울 때, 도와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훨씬 잘못하면 예민하고. 상처가 또 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주인공 헬리바스가 생각보다는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되었던 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한테 정말 호의를 베풀어주고 또 동시에 격언도 해주고 되게 많은 위로가 돼주지만 동시에 이 두 제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헬리바스는 딱 등 돌려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또한 상처받기 싫으니까. 맞아요. 한번 보면서 정말 되게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지만 애정을 이렇게 줘놓고 저건 참 아니지 않나 되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에리카와 메르디스가 그 결말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헬리바스의 태도의 변화가. 근데 저는 사실 그 헨리 바스의 행동이 이기적이라고만 느껴지진 않았던 게 사실 저 같았어도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다 케어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는 내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또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에 에리카를 데려왔지만 메리디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얘가 막 안기잖아요. 가장 선생님으로서는 치명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얘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걔가 안기지 않았으면 오히려 조금 더 그렇죠. 더 들어주고 할 수 있었고 마침 진짜 그 여자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 여교사가 등장하면서 진짜 나쁜 놈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부분 하나랑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좀 받고 내가 좀 힘들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쳐주는지를 경험했으면은 이 헨리바스가 그 다음을 어떻게 했을지를 알 텐데 이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도 모르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리카를 보낼 때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슬펐었는데.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힘이고 지지인데.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기도 했었겠지만 그래도 굳이 충분히 떠나보냈어야 했나. 네. 그리고 보내더라도 내가 얘기할 이렇게밖에 때가 할 수가 없다 하고 잘 보내거나 보내버리네. 갑자기 그냥 사람 부르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먹을 땐 걔도 안 보여. 멱을 잡고 끌고 갔다. 생각해보면 그냥 그러니까요. 부모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보호소 센터 직원 이만한 사람들 둘이 들어와가지고 계단 막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러세요 하고 잡아가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되게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분 그래서 매번 자기가 사랑하고도 상처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그래서 일부러 반복이 되는 것 그 같아요.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하지 않았나, 대체 교사를 계속 네, 하지 맞아요. 않았나, 정착을 더 이상 못하고. 정을 두지 않고. 안 친해줘도 된다라고도 말하기.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 달 만에 애들이 엄청 변화하잖아요. 맞아요. 막 처음에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애가 나중에 다 경청하고. 네가 최고다. 왜 가냐. 근데 그거는 헨리가 어렸을 때 그 계속 인터뷰에서 애들은 세상의 복잡함을 진짜 알아야 되고 맞아요. 어른이 되는 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어쨌든 사명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는 되게 잘 아는데 좀 더 버텨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혼자 아무 받은 사랑 없이 마른 샘에서 뭘 퍼내기는 되게 역부족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영화를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군요. 그래서 일부 시간이 네. 막 넘어가서 인물 소개 다 못 끝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나의 우울한 영혼과 썩어버린 나무를 보았다가 1부 제목이었습니다. 그 1부를 마치고 2부 네. 마음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니? 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